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또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참모진 개편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년 초 새 지도부 선출 가능성을 내비쳤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논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과도한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경호구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6천여 명으로 이틀 연속 일주일 전보다 감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연예 기획사에서 여성 연습생들에게 몸매를 확인하겠다며 정기적으로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부터 은행의 대출과 예금금리 차이가 공개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의 이자 폭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본연습에 돌입합니다. 최근 북한이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무력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한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습니다. 군 당국이 참가를 고려하고 있는데 무길기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통령실 인적 개편에 나섰습니다.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3일 만에 처음으로 일부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에는 관료 출신이자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습니다. 큰 나라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2실 5수석 체제에서 2실 6수석 체제가 된 건데 정책기획수석 산하에는 기존에 있던 국정과제, 연설기록, 기획비서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정책조정기획관 체제는 미래전략기획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새 홍보수석으로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첫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다시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이동해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신인호 전 안보실 2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난 뒤 공석이던 자리에는 국방안보 분야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임종득 육군예비역 소장이 기용됐습니다. 대내적으로 안보 환경이 위중한 상황에서 2차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번 개편을 문책성 인사가 아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직은 유기체인 만큼 국정쇄신과 비서실 쇄신은 5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반응은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민심을 더욱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지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조직 개편으로 쇄신의 시동을 건 대통령실, 인사 난맥상, 일부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정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100% 수용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도입 수용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공석으로 뒀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다음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년 1, 2월을 거론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열릴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조기 전당대회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당권 경쟁보다는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국회 기간 중에 여당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당이 어려운데 당권 싸움을 한다고 비춰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서 새 대표 선출 시점은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당대회를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쯤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경찰 수사 상황을 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구체적 시기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경 12월경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말이나 2월경에 아마 새 지도부가 뽑힐 겁니다. 차기 당권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당의 비상 상황을 지속시킨다면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면 아직 당내 기반을 쌓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정기국회 이후 전당대회를 치르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대 개최 시점을 둘러싼 당권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오는 25일에서 26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도 경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체제 자체에 반대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 그룹을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우호 세력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당원은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는 당 윤리위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국회에서 회의를 엽니다. 최근 수해 현장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우선 결정되는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앞서 확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강한 징계가 검토될 수도 있어서 이 전 대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 이어 광주와 전남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재명계의 선전이 이어졌는데 이번 주 수도권 경선에서도 어대명 기류가 깨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텃밭 광주 전남 지역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파죽지세의 6연승을 거두며 배세론을 입증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의원은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5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며 박용진 의원을 앞섰습니다. 누적 득표율 역시 78.35%로 21.65%에 그친 박 의원을 상대로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 의원의 최종 득표율은 2년 전 유사한 대세론 속에 60.7%를 얻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기록을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고향인 전북에 이어 또 한 번 한계를 절감한 박용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남은 수도권 당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이 그러한 당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리라 기대하고요. 박용진을 통해서 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도 표출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 이재명계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졌습니다. 고민정 의원을 빼고 순위권인 5명에 친 이재명계 의원 4명이 포진한 기존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송갑석 의원이 반짝 약진했지만 대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역대 경선에서 호남 지역 결과가 수도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만큼 이번 주 마지막 수도권 경선도 비슷한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사실상 승부가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만 저조한 투표율로 전당대회 흥행이 실패한 건 이재명 의원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 경호구역이 오늘 0시부터는 최장 300m까지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과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해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회 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욕설, 폭력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국회의장단 만찬 자리에서 해법을 제시한 김진표 의장과 이를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 협치와 국민 통합 차원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집회 시위 참석자들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오늘부터 본 연습에 돌입합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연습 일부에서는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한미 양국군이 전시체제로 전환한 뒤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으로 훈련이 실시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연습이 방어적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온 만큼 이번 연습 전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연습을 당부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을지 연습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와 통합 시행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서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과거 우리 해군의 참가 사례 등을 고려해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또다시 불거질 우길기 논란은 부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길이 248m, 초대형 호위함 이즈모 등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 36척이 열을 맞춰 항해합니다. 4,000톤급 디젤 잠수함 2대와 항공기 30여 대도 가세합니다. 지난 2015년 일본이 해상 열병식이라고 불리는 관함식을 실시한 모습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초청을 받아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 참가했습니다. 2002년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일본은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함식 이후 실시되는 일본 주도의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에도 초청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로 불리는 해상수색구조는 지난 1979년 마련된 국제협약을 의미합니다. 군 관계자는 국제 관례와 과거 우리 해군의 참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가 명확한 만큼 이번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석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우길기가 걸린 함정들을 일본 총리가 사열하는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또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우리 해군이 제주에서 국제 관함식을 열었을 당시 일본이 우길기를 단 함정을 파견하겠다는 데 대해 국내 반대 여론이 거세졌고 일본은 결국 관함식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서울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서 북한 위협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어젯밤 9시 기준 5만 6천여 명대를 기록하며 오늘 6만 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이틀 연속 일주일 전보다 적게 나온 건데 확산세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젯밤 9시 기준 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400여 명 줄어 이틀 연속 일주일 전보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이달 중 하루 평균 20만 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할 거로 전망했는데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위중증 사망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0명 늘어난 531명, 사망자는 64명 나왔습니다. 치명률 자체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이 확진자 발생 규모와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동안 사망자도 함께 증가하고 당국은 위중증 사망 피해가 확진자 규모와 1, 2주 시차를 두고 영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지만 최근 확진자 추세가 누그러진 점을 감안할 때 진정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 정점은 다음 달 초 하루 830에서 920여 명, 사망자 정점은 100에서 140여 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위중증 사망 피해를 얼마만큼 최소화하는지가 정부 방역 정책의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택 치료 중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고위험 시설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제도 완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신규 환자 30만 명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방역 체계 구축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가 정점 예측치에 도달할 경우 병상 포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연예기획사에서 연습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몸매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이유인데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기획사에 잘 보여야 했던 연습생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예기획사 대표와 여성 연습생들이 나눈 모바일 메시지들입니다. 대표는 연습생들에게 매주 화요일 앞, 뒤 옆모습을 찍은 전신 사진을 요구합니다. 사진을 찍을 땐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합니다. 이어 허벅지와 허리, 팔뚝 둘레까지 재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K-팝 아이돌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질책하는가 하면 간혹 2주 연속 같은 색깔 속옷 사진을 보내면 지난주 것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돌 가수를 꿈꾸며 우리나라에 온 대만 국적의 20대 A씨는
사진을 보내는 게 악몽과 같았습니다. 회사가 본 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혹시 보내야 되나 이렇게 검황제 물어봤는데 이 정도는 좀 이상하지. 그래서 제가 안 보냈어요. 대표에게 보낸 사진들이 유출될까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걱정도 되죠.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 보내면 그 사람도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연예기획사 대표는 걸그룹 데뷔 준비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시간 안에 각별과 효율을 살려서 데뷔를 시키자. 체형 관리나 체중 관리나 신체 사이즈 관리나 그런 거를 이 모델 라인 업계에서는 그 교본이 있더라고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연예기획사에서 대표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분석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빠른 효과를 좀 얻으려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고 기획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팝, 그 이면에는 연습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여러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시장 인근 사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북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명휴게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휴게소에 내린 뒤 걸어서 고속도로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씨의 일행들을 상대로 음주 여부 등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1명이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실외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 수영장 라커룸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의 바퀴가 과열되면서 차량이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로 된 건물 외벽이 부서진 채 옷장이 늘어선 실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앞에 있는 검은색 승용차는 앞뒤편이 모두 찌그러졌고 에어백도 터져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실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 50분쯤. 후진하던 승용차가 수영장 남성 라커룸 외벽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차량 뒷부분으로 시설 벽을 들이받은 차량은 앞으로 방향을 바꿔 3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멈췄습니다. 경찰은 90대인 고령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선 대형 트레일러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서천공주 고속도로 가덕터널 인근을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불이 난 건데 4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적재함 쪽 타이어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에서는 달리던 승용차가 벽에 부딪힌 뒤 전복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부 차로가 폐쇄돼 한때 1km 정도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송악면에서는 주택에 불이 나 9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상가 2층 라이브 카페에서도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콘센트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 금리차 공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예대 금리차를 공시합니다. 예대 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전달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매달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출금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 구간을 50점 단위로 나눠 9단계로 공시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채 감면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금융권과 지자체 등의 반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세부 방안 발표 계획마저 미루고 추가 논의와 검토에 들어갔는데 당장 다음 달 본격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설립해 부실차주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환 능력에 맞게 장기 분할 상환,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원금 감면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거란 우려가 제기됐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만 불이익을 받게 돼 역차별이란 불만도 커졌습니다. 새 출발 기금이 각 지방자치단체사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채권을 헐값에 사들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자체마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30만 명 중에 신불자는 10만 명입니다. 3%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 출발 기금입니다. 논란 끝에 지난 18일 새 출발 기금의 세부 운영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돌연 연기했습니다. 금융권과 관련 기관과의 추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작 같은 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순부채를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당장 다음 달 중에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제도 도입은 코앞에 다가왔지만 최종안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채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생했던 국제 원자재 수급난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 수급 불안이 우려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았던 에너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원유는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밀과 옥수수의 가격 증가세는 더뎌졌습니다. 또 한때 급등했던 철광석과 구리, 파묘,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지난해보다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가 3대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중 대일 공급망 이슈 우리가 잠재적인 위기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있는데 우리는 업종 단체와 우리 업계를 같이 모시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0여 개 핵심 품목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습니다. 2차 전지 소재는 중국에, 반도체 부품과 소재, 장비는 타이완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119개 산업 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 동향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관련해 민간의 원자재 비축과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했다가 금융감독원의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을 적발해 기관 주의와 과태료 1,600만 원, 관련 직원 5명 견책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 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 주문한 경우 결제 때마다 고객 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마지막 결제건만 고객 예수금을 조정해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여름 휴가철은 정점이 지났지만 계절의 끝자락에 피서에 나선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여름보다 피서객이 크게 늘어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맡기면 더위를 느낄 새도 없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피서지를 찾은 사람들은 크게 붐비지 않는 백사장이 더 반갑습니다. 개강이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개강 전에 부산이라도 갔다 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늦긴 했지만 친구들이랑 이렇게 계획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이 또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더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해변을 찾은 사람들은 올해 마지막일지도 모를 무더위를 바닷바람에 날려 보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올여름 해운대를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올여름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8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0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호텔 예약률이 크게 올랐고 상권도 과거 수준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7, 8월 휴가철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만시를 기록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이달 말까지 운영한 뒤 문을 닫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이 어제 대부분 폐장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680만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오는 28일 폐장하는 속초 세계해수욕장과 31일 문을 닫는 양양 송전해수욕장을 제외하고 도내 79개 해수욕장이 폐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은 지난해 497만여 명보다 37.4% 증가한 683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군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제 저녁 6시 기준 ASF 발생 농장의 돼지 5천여 마리에 대한 매몰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점검에서 역학 관계가 있는 농가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만큼 ASF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작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부터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시설 3천여 개에 대해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산업부는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 15,000여 개 가운데 안전이 취약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3천여 개를 오는 10월까지 선정해 정기 검사 또는 특별 안전 점검을 매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산지 태양광 설비에 대해선 내년부터 정기적인 전기 안전 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늘 밤 9시부터 5분 동안 서울시청과 남산 N서울타워, 광화문 등 서울의 주요 건축물 조명이 꺼집니다.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를 유발하기도 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제19회 에너지의 날 캠페인을 엽니다. 롯데월드와 예술의 전당, 국회의사당, 24개 한강 다리 등도 5분 소등 행사에 동참합니다. 서울시는 소등 행사를 마친 뒤 전력 절감량과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장거리 미사일을 1000발 이상 보유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건데요. 내년도 일본 방위비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초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전격 방문한 시기, 일본 자위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사실상 타이완 유사시를 상정한 것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오키나와 남쪽 난세 제도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武力の行使を伴うシナリオ訓練にも参加をいたしました。存立危機事態の認定を行うといった前提の事実動訓練に初めて参加をした。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을 1000발 이상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을 사정권으로 한 중국 미사일이 2000발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거리도 중국과 북한까지 닿는 1000km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역대 최대인 약 54조 원의 내년 예산과 별개로 미사일 개발 예산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앞세워 연일 방위력 강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必要となる防衛力の内容の検討、そのための予算規模の把握、財源の確保を一体的かつ強力に進めていきます。 타이완 주변 군사훈련 계획을 주요 7개국 G7이 비난하자 중국은 예정했던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양국 안보수장도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중일 관계의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과 타이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일화 의원 간담회 회장이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자민당 중의원인 후루야 회장은 차이잉원 총통과도 만날 예정이어서 양국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지난주 미 상하원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타이완을 찾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 소속인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가 경제, 무역, 학술 대표단을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홀콤 주지사는 모레까지 타이완에 머무르며 차이잉원 총통을 면담하고 우자오시의 외교부장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아직 홀콤 주지사 타이완 방문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강하게 반발할 거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정치 철학자의 딸이 의문의 차량 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오후 9시 30분쯤 SUV 차량이 강력한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운전자는 푸틴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정치 철학자 알렉산드루 두긴의 딸 두기나. 두기나는 아버지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 당국은 두긴 또는 부녀를 노린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на месте происшествия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у следователи и криминалисты Главного след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К России по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коллегами из ГУК СК России. 아버지 두기는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부추긴 인물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던 딸 두기나는 러시아 국영TV에 나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했습니다. 러시아는 당국의 수사가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당국이 두기나의 죽음에 우크라이나가 연루돼 있다고 판단하면 우크라이나가 국가 테러리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국으로 오는 한 척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선 4척이 흑해 항구를 떠나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유엔은 흑해 곡물 수출 합의 이행을 위해 세워진 공동조정센터가 현지 시각 21일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실은 선박 4척의 출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조정센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 항에서는 사탕무 14,000톤을 실은 배와 식물성 기름 5,000톤을 선적한 배가 각각 군산항과 튀르키예의 알라아기 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다른 배 2척은 밀과 식물성 기름을 각각 싣고 튀르키예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서 내년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내년부터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갈 거라며 하루 1,270만 배럴 생산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하루 1,200만 배럴 미만의 생산량에서 증가한 수치이자 1,220만 배럴 생산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보다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랜홈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 수백만 배럴이 사라졌다며 석유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손실분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창고 경매로 구매한 가방 안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뉴질랜드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가족 추정 여성 1명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국 입국 기록은 있지만 출국 기록이 없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국내의 정확한 거주지 등을 파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뉴질랜드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나들겠는데요.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밤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수요일인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 대전은 23.9도, 대구는 19.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예년 기온으로 떨며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1도, 광주와 대구는 3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참모진 개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과도한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경호구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년 초 새 지도부 선출 가능성을 내비쳤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논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6천여 명으로 이틀 연속 일주일 전보다 감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은행의 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가 공개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의 이자 폭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습니다. 군 당국이 참가를 고려하고 있는데 우길기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이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오후 브리핑을 열고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료 출신인 이관섭 신입 정책기획수석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새 대통령 홍보수석으로는 언론인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안보실 2차장 자리에는 육사 42기로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을 역임한 임종득 예비역 육군소장이 임명됐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쇄신과 비서실 쇄신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거라며 이번 인사를 문책성 인사가 아닌 생산성을 높이고 비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일부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국민의 뜻을 존중한 대통령의 민생과 민심에 대한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생 문제 해결과 소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큰 만큼 대통령실 모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던 윤 대통령의 말이 무색한 국민 기만극이라면서 반성 없는 마이웨이 인사 대신 국민이 납득할 인적 쇄신으로 국민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관련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 검토를 지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이후 밤낮 없이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가 이어졌던 평상마을. 고음과 욕설 등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위자 한 명이 주변 사람을 커터칼로 협박했다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저 앞 집회, 시위가 격화하자 대통령 경호처가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한 겁니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과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한 점을 꼽으며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회와 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처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신임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관련 건의를 받은 것이 이번 조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경호처장에게 한번 현장 사정을 좀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회의 얘기를 해서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례적으로 감사의 뜻을 담은 논평을 냈고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 협치와 국민 통합 차원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장 사저 앞에서 열리던 집회나 시위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집회 신고를 한 단체는 집회가 보장되고 경호구역 안에서도 1인 시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집회, 시위 장소로 이용되던 도로가 경호구역으로 들어오면서 과격 집회는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중진협의체와 관련해 우선 여야 5선 이상 의원만 구성해 운영하면 된다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가 국민에게 어떤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금 정치 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개헌들을 한번 논의를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의견 표명을 해주셨다는 거. 원칙적인 대상은 한 4선 이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5선이 여야가 똑같이 동수입니다. 6명씩 동수여서 하고 거기에 이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또 필요할 때는 문제가 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 이렇게는 함께 참여해서 토론하고 대통령께도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관심 표명을 하면서 좋은 방안 같다는 의견이셨고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당대표 선출 시점에 대해 연말인 12월쯤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쯤 새 지도부가 뽑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적어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데 많은 의원과 당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있고 집권 초기 중요한 기간인 만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당장 하는 건 국민 눈에는 당권 싸움을 한다고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경찰 수사 경과 등 불확실성이 제거된 뒤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전북에 이어 광주 전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0%에 가까운 압도적 득표율로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에서 79%, 광주에서 78.6%의 득표율을 기록해 각각 21%, 21.4%에 그친 박용진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누적 득표율로 보면 이 후보는 78.4%, 박 후보는 21.7%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수도권 경선 뒤 28일 전국 대의원 투표와 2차 여론조사 등을 더해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겐 검수완박법 대응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데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 무엇보다 검찰 중립성을 증명해내는 일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00일 넘는 검찰총장 공백기 끝에 윤석열 정부 첫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미 석 달 넘게 총장 직무를 대리했고 검찰 대규모 인사 등에도 관여한 만큼 안정감을 선택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앞에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법 시행령을 고쳐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은 꼼수,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로선 검수완박법 시행 대응책과 함께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들을 설득할 전략도 고심해야 합니다. 전임 총장보다 7기수나 낮은 파격 인사라는 점에서 임명 뒤 검찰 내부 동요를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후보자와 기수가 같거나 높은 검찰 지휘부는 모두 15명으로 검찰 관행에 따라 줄사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 중립성 유지입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삼성 비자금 수사 등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윤 대통령 총장 시절에는 대검에서 핵심 참모로 보좌하는 등 윤 사단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과 야권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도 중립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입니다. 검찰은 이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하루 만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어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는 등 전 정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고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 역시 지명 직후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밖에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검 참모들을 중심으로 준비단을 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지만 여야 격렬한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인사청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0개 법정위원회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과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최근 3년간 법정위 개회 현황을 보면 한 개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4회 이하인데도 예산 집행률은 평균 70%가 넘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법정위 구성의 편향성도 문제라면서 언론의 공정성을 스스로 해친 인사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정위에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특별감사를 진행하며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며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감사원의 불법적 감사와 조사 행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력히 법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현희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라고 하는 등 협박과 회유를 통해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구 용역을 수행하던 30대 연구원이 야근 등 과로에 시달리다 임신 6개월 반 만에 미수가를 낳았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야근 지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업무 지시를 내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연구소는 잘못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과제를 수행하며 공사 관계자와 소통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기를 가져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 다가올수록 야근은 더 잦아졌고 업무 강도도 세졌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엔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도 공사 관계자로부터 다시 새벽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유 안 돼요. 끝내놔야지. 미안해서 어떡하죠? A씨는 가까스로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찾아 새벽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뒤 5시간 만인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 퇴근 후 곧바로 병원을 찾았고 나흘 만에 미수가를 출산했습니다. 임신한 지 불과 6개월 반 만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A씨는 3달 반이나 빠른 조산의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합니다. 몸무게나 호흡, 소화 이런 게 다 지금 미숙한 상태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자폐나 그런 발달장애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A씨가 일했던 연구소입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밝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여 차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잦은 야근 요구에 뱃속 아기가 걱정됐지만 임신을 핑계로 일을 안 하려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돼 거부하지 못했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말이 다 이제 주고받으니까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둘째를 임신하거나 그랬을 때도 또 안 좋은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죠. 연구 용역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A씨가 임신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화로 새벽 출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 건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돼 걱정되는 마음의 한 말인데 A씨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속한 연구소 측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애초에 야근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발적인 근무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 이거 해야 되니까 야근해가지고 이거까지 마무리해. 이런 식의 지시나 이런 것들은 절대 없었어요. 오히려 힘들거나 뭐 하면은 이 친구들이 배려를 했지. 하지만 임신부가 스스로 문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는 한 야근하도록 하는 건 불법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부의 시간 외 업무를 금지하고 원할 경우 쉬운 업무로 바꿔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다 산모가 입증하면서 재판하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 그런 산모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취지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심장 판막 수술까지 받은 아기의 건강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A씨는 조만간 회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와 도박 중독이 크게 늘고 사이버 학교 폭력도 급증하면서 경찰이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마약과 도박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SNS상의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청소년이 SNS 등을 통해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이 66명으로 지난 2018년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늘면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도 지난해 712명으로 지난 2018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전국을 휩쓸고 간 비가 대부분 그친 뒤 막바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내 물놀이장부터 도심 주변 계곡까지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붐볐는데요. 막바지 피서객들의 하루를 김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형형색색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로 물놀이장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튜브에 탄 채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기면 저 멀리 동해수욕장도 부럽지 않습니다. 휴일 도심 물놀이장은 막바지 여름나기에 나선 피서객들로 한껏 붐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물놀이장 이용객 수도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주말이면 하루 6,000명 정도가 이곳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 내려오는 물미끄럼틀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쏟아져 내리는 물폭탄에 무더위로 지친 마음도 씻기는 듯 즐거운 미소가 번집니다. 엄마, 아빠, 동생, 누나랑 놀러 왔어요. 미끄럼틀 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와 물놀이를 위해 휴일을 반납한 아버지도 들뜬 아이를 보니 덩달아 신이 납니다. 애기가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이거 미끄럼틀 같은 거 좋아해서 같이 워터파크 와갖고 저도 엄청 좋죠. 애가 웃으니까 저도 엄청 좋아요. 북한산 기슭에서 내려온 물이 만든 천연 수영장에도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잠시 바빴던 일상을 잊어보는 사람들. 물장구를 치며 물총 전쟁을 준비하는 개구쟁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활기찹니다. 어제 청계천에 나들이 갔다가 아이가 발에 물 담그는 거를 너무 좋아해갖고 오늘 계곡으로 한번 오게 됐어요. 어느새 끝나버린 방학이 아쉽지만 매년 여름 떠올릴 추억은 이미 한가득 쌓였습니다. 가족들이랑 놀러 가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좋긴 한데 다시 공부할 생각하니까 너무 싫어요.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돈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시민들은 도심 주변에서 아쉬움을 달래는 피서를 즐겼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북 의성군 안개면의 한 하천에서 65살 여성 A씨와 무속인 80살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구슬하러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내린 폭우에 A씨 등이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축구장 1000개 이상의 살림을 태운 경남 밀양 산불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밀양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60대 남성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산불이 처음 발생한 부북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지갑에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산불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적힌 자필 유서 2장이 남겨져 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모녀 관계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어제 낮 2시 50분쯤 수원시 권선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입자의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안방에서 60대 여성 A씨 등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A씨와 2 딸인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56,3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제보다 5만 1,000여 명이 적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400여 명 줄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평일이 공휴일이어서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경우를 제외하고 전주 대비 신규 확진 환자 수가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인천, 경기 북부 서해안에, 밤에는 서울, 인천, 경기 서해안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에는 오후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권과 서해 5도, 5에서 20mm, 강원도, 충북, 전라권, 경북 북부, 수도권 5mm 내외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추석 명절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로 많이 찾는 사과의 수확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분주한 수확 현장을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전라북도 장수군.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고산지대인데 아침부터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번 추석 선물 상품으로 내놓을 사과입니다. 추석을 맞춰서 하는 사과인데 홍로라고. 올해 농사는 어떤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네,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잘 됐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사과 수확 시기도 약간 빨라졌습니다. 장수군에서는 98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데 추석 선물용 홍로 수확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해발 500m가량 되는 고산지대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사과밭입니다. 수확을 마친 사과는 공판장으로 가거나 선별장으로 보내져서 세척과 함께 선별 작업이 진행됩니다. 폭염과 가뭄, 폭우가 반복된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도 전체적인 사과 작황은 괜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큰 태풍이 없어서 낙과 피해가 없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지금 밤 온도거든요. 밤 온도가 지금 현재 20도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착색에는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기에 추석 전에 출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추석 선물용 사과 수확은 이번 주 중반, 그러니까 25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추석 택배가 마감되는 9월 5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관함식에 우리 군을 초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는 11월 일본이 주최하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과 국제관함식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해군의 참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리 해군은 지난 2015년 관함식에 대조영함을 파견했는데 우길기가 걸린 자위대 함정들을 일본 총리가 사열하는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 UFS가 오늘부터 본 연습에 돌입합니다. 한미 양국군은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연습을 실시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본 연습을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합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연습 1부에서는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한미 양국군이 전시체제로 전환한 뒤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으로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부 각 부처 차원에서 전시체제 전환 절차와 국가 총력전 수행 절차를 연습하기 위한 을지 연습도 병행해 진행됩니다. 정부 주관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 연습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연습을 당부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을지 연습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의 위신을 훼손할 경우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당 윤리위는 오늘 저녁 7시 국회 본관에서 윤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최근 수해 현장에서 실언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부처에 대한 국회 결산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 회의에서 회계 결산을 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에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거라고 반박하며 법무부를 엄호할 거로 관측됩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부터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물 확인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부터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선별 확인하는 등 본격 압수수색을 벌일 예정인데요. 압수수색 첫날인 지난 19일부터 주말 사이엔 대통령 기록관에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등 관련 준비를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 등에서 어떤 기록이 이관됐는지 사건 관계자들의 참관인과 함께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작업을 마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하면서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특히 취약업종 계층을 세분화해서 체불 예방에 더욱 힘쓰고 체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 금리차 공시가 오늘 시작됩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한 곳에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에 띄게 오르는 대출 금리에 비해 예금 금리가 오르는 폭은 크지 않아 은행이 예대 금리 차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별 예대금리 차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번 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첫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소비자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금리 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더 맞는 은행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대금리 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입니다. 앞으로 전달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매달 정보가 공개됩니다. 대출금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9단계로 공시됩니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에 전달 평균금리까지 공시됩니다. 단순히 평균 예대금리차만 비교하면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에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와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게시됩니다. 공시를 코앞에 두고 은행권에선 벌써부터 예적금 금리 인상 행렬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일제히 올렸고 카카오뱅크와 K뱅크도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0.8%포인트, 0.6%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은행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대출 금리의 경쟁이 좀 가속화돼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금융기관으로 대출 수요가 조금 더 몰릴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제 대출 금리가 조금 더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다만 예대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수신금리를 올리면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올라 대출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이 금융비용 부담이 적은 고신용자에게 집중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키움증권, 노무라증권 등은 하반기까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물가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25일 한은이 현재 4.5%인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유가와 농산물 인플레이션,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24년 만에 최고 기록인 5%대까지 높이는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전쟁의 여파로 찾아온 물가 상승의 타격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는 가처분 소득의 4분의 3을, 또 상위 20%는 4분의 1만 생계비에 지출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와 식품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치솟았던 올해 2분기. 가족 4명이서 뭐 외식하면요. 특히 삼겹살 파티 같은 거 하면은 예산 얼마 정도 잡으셔야 돼요? 4명이서 하면 그래도 한 10만 원, 15만 원 고선에서는 잡고 먹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올해 2분기 물가 상승에 따른 타격이 저소득층에 더 컸다는 점입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인 1분위는 가처분 소득의 4분의 3 이상을 식비와 주거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로 쓴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가처분 소득의 4분의 1만 생계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위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지출이 24만 원, 식당 등에서의 식사비 지출은 14만 원으로 전체 소득 가운데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뺀 가처분 소득의 41.8%를 식비로 썼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에 들어가는 지출 비중이 낮아지는 구조였는데 저소득층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게 저소득층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비가 높아져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어려울 수 있고 이렇다 보니 1분위 가구는 월 평균 28만 원의 적자를 낸 반면 5분위 가구는 394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6% 넘게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에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 여건 향상에 정책적 배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부 드럼 세탁기 도어의 외부 유리 이탈, 파손 사고와 관련해 해당 모델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수리 조치를 오늘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상 수리에 들어가는 모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생산된 WF24A95, WF24B96, WF25B96 등으로 10만 6천여 대이며 정부는 무상 수리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분석한 결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도어 커버와 외부 유리 부착 과정에서 커버 접착면에 남은 이물질 등으로 인해 외부 유리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13회 중학생 영어 토론대회에서 앰비션 팀과 에이펙스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앰비션 팀은 46개 팀이 참가한 국제리그에서, 에이펙스 팀은 19개 팀이 참가한 국내 리그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졌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온라인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민간인 통제선에 조성된 파주 통일촌이 탄생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경기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마을회는 어제 통일촌 조성 5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마을 조성을 위해 희생한 마을의 1세대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선물과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파주 통일촌은 지난 1972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을 위해 조성됐으며 이듬해 육군 1사당 제대 장병 40가구와 실향민 40가구 등 모두 84가구 348명이 입주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낮 동안 30도로 웃돌면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이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이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전 한때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 밤에는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수요일인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부산이 21.8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